자, 요번에 이제 볼 게 독일 나치즘과 관련돼서 이제 서양사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중 제가 그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자료를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1929년 세계공항은 1920년대 후반 성장 가능성을 보인 민주적인 바이에르 공화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시틀러가 집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 원래 시틀러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야. 그래서 빈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빈에 가서 이제 미술하고 음악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미술과 음악을 좋아해서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어 계속 낙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일정한 직업 없이 기하성상의 험행 사이에 그에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시작됐다. 그다음에 비는 반유대주의가 확산됐던 시기였거든요. 빈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걸 보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사회구조 얘기할 때 그 당시 빈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반유대주의가 확산됐다고 했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13년에 빈을 떠나서 무엔을 옮긴 시틀러는 1914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군에 입대해서 하사도 종전에서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철십자군 훈장도 받고 그랬어요. 종전 후에 무엔으로 돌아온 시틀러는 정치가도 이제 되기도 결심하고 나치 전신인 독일 노동자이라는 작은 정치 단체에 가입했어요. 원래 이제 여기 가입하려고 이제 그 가입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때 이제 시틀러가 이제 정전 후에도 군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어. 이 독일 노동자단은 조그만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알아봐라. 그래갖고 거기 한번 염탐하러 간 거야.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어정쩡 어리버리한 애들이 막 연습을 하고 하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답답해갖고 나서 좀 개판 연설을 좀 해봤고, 그 개 같은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홀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한번 가입을 해라. 그래서 독일 노동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력을 키우죠. 이 시틀러 연설을 잘했기 때문에 이 시틀러가 이제 그 조그만 당에 가입하고 나서 막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총 20년에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 개칭하죠. 이 독일 노동당이. 자, 국가사회주의 당으로 개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사회주의라는 그 나치란 용어는 그 내셔널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어, 그 독일어 뭐 소셜 제너리스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앞글자 이 나와 시를 따가지고 했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걸 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가사회주의 정당을 이제 비난을 할 때 얘네를 나치라고 욕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당의 명칭이 된 거야. 유럽에서는 자기 비난하는 그런 조롱권이 말들이 자기 정당의 명칭이 돼요. 좀 약간 이상하죠? 하여튼 그는 대중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타고난 운명수의 소유자였으며 1921년 나치 지도자가 되었고, 갈색 사스를 입고 팔에 갈고리 십자를 왕장을 두는 나치스. 이거 갈고리 십자가는 하케크루이지라고 하죠. 예전에 고대 게르만 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문장이었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갖고 이제 있고, 그 당시 행동은 SA라는 걸 조직했어요. SA. 그래서 1923년에는 그 무엔에서 히틀러의 폭동이 실패되고 나서 그 후에 나치스는 중국 구구에 매우 미약한 정치 세력이 지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런 히틀러 나치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는데,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 공항의 타격이 독일의 경우 특히 심하였던 것은 독일의 경제적인 어떤 부흥이 외채에 의존한 바 컸고, 특히 누구에 의존한 바 컸죠? 음, 미국에 의존한 바 컸죠. 미국에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미국의 차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전후의 비참한 고통의 비참한 전후의 비참을 건드려내고 이어 막 안정을 되찾은 중소기업과 봉급 생활자, 이자 생활자 등 중산기업과 중소농민층이 공항의 역할을 다시 안정을 상실하고
생활 근거로서 큰 자체의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 주요 지지층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상계급과 중상농민층이야. 예, 중상층이죠. 그래서 상위 위층은 자본가 계층들은 예전에 자기를 지지한 정당이 있었어요. 예, 뭐 인민당이나 뭐 중앙당 같은 카톨릭 정당도 있고, 그리고 하층은 노동자들은 삼인당을 지지했었죠. 근데 이 중간 계층들은 지지할 정당이 없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피해는 또 대공황 여파는 직격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을 찾았는데 그 당이 나치예요. 이 나치. 나치는 딱 국민에 맞게 이제 얘네들 국민에 맞게 선전하죠. 그래서 반자본주의, 반사회주의를 내세워요. 반자본주의, 반재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재벌, 그다음 반사회주의. 음. 그래서 재벌들에서 불만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에서 그런 거 있고 거기에다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재벌, 반사회주의 이렇게 내세우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상층이 많이 지지했고 나중에는 그 지지층이 노동자층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자본가 계층도 딱 보니까 대세 보니까 나치가 이제 대세거든. 근데 약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반재벌 이런 것들이 반자본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치도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는 많이 없어졌어. 예, 반자본가나 반재벌적인 측면은 많이 없어지고 반사회주의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죠. 이 나치와 또 자본가들이 협력을 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나중에는요. 자,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이렇게 반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약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국, 사회주의에서는 인정한 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사회주의 정책과 비슷해. 그래서 요걸 이제 얘네들 국가사회주의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런 경제 정책을 하게 돼요. 통제 경제도 하고 뭐 이렇게 다만 이제 사회재산이나 사회기업을 인정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자, 그들은 제대의 정치에 큰 불만 느끼고 중상층들이 주로 나치스를 지지하게 되죠. 자, 이 무렵 이제 히틀러는 겔페스 선전의 대왕이죠. 선전전은 되게 유명한 삶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지만 큰 거짓말은 쉽게 넘어간다.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고, 자, 니페트로노프 같은 신복대 동지들 교합하고 흑색 성장당이었던 그 전에 SS를 책임져 두고 시물을 앉혔고 SS보다 SL을 상위에 놓고 순수한 활동 소유자 아리안 계층들만 그 대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게스타포로 알려진 나치의 비밀 경찰 핵심 분자가 되었다. 그 후에 이제 이 SS가 SL을 제거시켜요. 이 SL은 이제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그 당시 이제 나치에 손발이 됐는데 나중에 이 수장 이름을 참 모르겠는데 잊어먹었는데 그 수장이 이제 좀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트를 이제 좀 압박을 하죠. 자기가 이제 2인자인데 1인자가 되려고 했고 얘네들이 좀 약간 좀 잡다한 세력들 다 모아놓는 약간 뭐냐면 서북청년당 비슷한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뭐랄까 치안적인 역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좀 약간 폭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부터 별로 안 좋아해. 국민들 지지 상실하는 큰 원인이 됐어. 폭력 많이 행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별로 안 좋아. 이 SA들. 그래갖고 결국에는 SA를 동원해갖고 SA를 해체시키고 그 SA 수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SA 일부를 SAS에 통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SA를 결국에는 해체시켜버린다. 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난골 맞이한 노종의 대통령 신데베르크는 처음에 1930년에 카톨릭 중앙당의 분위닝을 총리로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한 번에 또 발동하지 않는 긴급 사태에서 그 대통령 비상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이때 이제 처음에 했는데 이때 이제 이게 관례가 돼 버려갖고 어떤 문제는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할 때 33년에 집권할 때 이때는 총리였죠. 그래서 그때 신데베르크를 움직여서 이때 오락가락했어요. 이제 죽일랑 말랑 했던 그 신데베르크를 이용해가지고 비상대권이라는 이유로 뭐냐면 법도 곤치고 뭐 제도도 곤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도 그 여러 가지 일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권법까지도 이제
제정하는데 이 수권법은 요 대통령 비상권한을 이용해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는 수권법 만들고 나서 아예 바이메이더 헌법을 무력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바이메이더 헌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대통령 비상권, 긴급 조치 우리가 비슷한 그 긴급 조치 헌법 위에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명령 권한을 나중에 그 신대국교 말년에 좀 남발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이걸 시틀러가 잘 이용해 갖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수권법 이전까지 권력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이메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헌적인 할 수 있나 의회제도를 붕괴시킨 하나의 조짐이기도 했다. 자, 이러한 조치를 묻는 그 1930년 9월 총선에 나치당은 앞에 선거에서 12석의 정당에서 107석의 정당으로 놀라운 증가를 했어요. 제2당이 됐죠. 예, 제2당이. 그래서 3인당 다음에 1당이 된 거야. 그 다음에 2당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산당 역시 그 54석에 70석 같은 의석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대공황 여파 때문에 대공황이 이제 확산되면 항상 그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제 뭐 등장하거든요. 예, 대공황이나 경제적 위기에 들어가면 극자나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온건한 중간 노선의 정당들은 의석을 잃었다. 자, 이런 선거 결과를 보고 사회민주당은 부인을 시도하면서도 나치스의 정권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1당인데 그를 지지했죠. 그야 부인은 공항 타깃책으로 하나로서 오스트리아 간세 동맹을 시도했으나 연합군 특히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됐고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 대은행이었던 그다음 크레디트 안슈타트 이제가 파산되면서 공황이 더욱 심각했다. 이 오스트리아 대은행이지만 실제 독일의 지점을 두면서 독일의 금융 역할, 그러니까 금융 은행 역할 했던 그 은행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은행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파산되니까 그 은행이 독일 경제에서 상당히 타격을 줬겠죠. 한편 대자별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 공산주의 배격하여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소시민층들에게 그 당시 조합 노동자와 별도의 지위를 약속한 나치스에게는 중상층 시민층이 끌렸다. 뿐만 아니라 어, 독일의 군픽 원인을 유대인의 희생양을 몰아붙이고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나치스는 국민 감정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스가 권력을 이제 어, 장악하는 방법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 지지 기반이 어, 한번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지 집권 배경이 그 정책이야. 경제 정책이죠. 이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경제 정책도 있고 통제 정책 같은 것도 있죠. 정부 중심의 통제 정책,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반사회주의 정책을 볼 수 있어요. 반사회주의 정책.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유대인들 반유대의 정책. 그 다음에 뭐 베르사유 조약 폐기 이런 것들 주장을 했죠. 잠깐만요. 아 이거 내일 사야 되겠네. 촉이 닫아가지고 안 써지네. 자, 베르사유 정책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촉이 좀 닿았는데. 자, 그 1932년 초에는 정권 장악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시틀러와 그의 장래성을 내다본 대제별과 산업자본가들. 처음에는 반집을 내세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타협을 했어. 그래서 타협이 성립되었다. 나치스의 우익정당, 나치스는 우익적인 국민당과 제한 군인의 라는 것도 강철 헬멧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헬멧 썼잖아요, 이제 군인들이. 예, 그래갖고 독일식 그 포인트 헬멧이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군인회야. 예. 그래서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성됐던 거고요. 윤권 농민 연맹 같은 지주층 연맹이죠. 자, 그래서 제외했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만료가 행해진 1932년 3월에 선거에서 시틀러는 중앙과 사회민주당을 중심한 온건파를 지지했던 신대미렇게 패하긴 했지만 그 표수가 불과 600만 표에 불과했고요. 자, 잇따라 이제 4월에 행해진 지방선거에서 나치스는 큰 승리를 거뒀고 결국 230석으로 제1당이 되었어요. 근데 1당이 되어도 완전히 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 몇 %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여러 정당, 보수 정당이나 3인당하고 같이 그런 그 정권 주도를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덴베르크가 처음에 그 일당이 됐어도 그 당시 이제 나치 그 히틀러에게 그 총리를 맡기진 않았어. 내각을 이제 조직하라고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페비라는 사람이 약간 보니까 그 당시 뭐 산업자본가 페베가 이제 보니까 이 중앙당 우파에 속하고 카톨릭 출신인데 이 히틀러를 좀 약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베가 이제 히틀러에게 접근했어. 그래갖고 이제 과정이 복잡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정치를 이제 너 총리를 시켜줄 테니까 나하고 손을 잡고 좀 정치 일을 하자. 그러니까 히틀러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또 산업자본가 재벌도 또 나치스의 재정적 지원을 또 약속했고 결국에는 페베가 이제 신데베르크에 가갖고 좀 설득을 시켰죠. 시텔러는 촌놈이기 때문에 정치에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텔러를 총리에 앉혀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니까 죽을랑 말랑한 그 신데베르크는 그래 그러면 뭐 자기가 좀 싫어해도 그 사람을 앉혔던 거야.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1933년에 1월 30일 그 당시 이제 시틀러가 총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신데베르크가 죽거든요. 신데베르크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안 하고 긴급 대권을 발의해가지고 시틀러가 자기가 또 뭐가 되는 총독이 돼. 총리도 되면서 이게 안 적혀지네. 자, 총리가 되면서 대통령도 같이 해먹죠. 예. 그래서 총독이 되죠. 자, 그래서 시틀러는 이제 곧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자, 선거 기간 중에 나치스 반대파는 폭력과 위협으로 협박당했고 언론의 이용도 불가능했다. 1933년에 하순에 나치스의 소행을 틀림없는 의사당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근데 이 의사당 방화 사건을 나치스는 공산당 소행을 몰아붙인 거야. 그래서 그 공산당을 이제 비상사태에 선포하고 또 이게 아까 침에 말한 거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비상대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신데베르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한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하고 SA 폭력과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데 선거가 실시했다. 그래서 나치스는 288석을 이제 얻고 그 다음에 얻기도 했으나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었다. 자, 1933년에 그 당시 그 3월 23일 날 시틀러는 이사장 밖에 SA의 협박적인 시위가 가운데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의 독재권과 바이오의 헌법 기능을 규정하는 수권법을 이제 통과시켰어. 예, 비상 대권을 이용해 갖고 예. 이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원래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죠? 의회가 갖고 있죠.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이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입법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면 행정권, 의회가 위임한 형태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그 일당이 돼도 실제 다수당은 아니었죠. 제1당이 그러니까 일당이 돼도 그 50% 가반수를 넘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반대당들이 그 뭐냐면 반대를 하면 통과되지 못할 건데 히틀러가 이제 뭐냐면 일단 자기 정적했던 공산당을 제거시키고 3인당은 참여를 못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폭력배들 동원해 갖고 이제 주의를 둘러싼 다음에 좀 약간 공포 속인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이제 통과시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예. 공산당은 참석하지 못하고 3인당은 참석한 의원 중에 94명만 반대를 했죠. 예,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공산당이 참여를 못 시킨 거야. 공산당은 그 앞에 방화 사건 때문에 뭐냐면 거의 해체되랑 말랑한 상태였고요. 자, 그러나 이제 다수가 차지한 정부로서 합법적인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만에 수권법이 왜 필요했냐 것은 어디에 있는가 주장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권법이 이제 통과되면 이걸 바탕으로 헌법도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야. 예.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의회가 아니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에서 나치 정부에서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바이에너 헌법이 사문화돼 버린 거야. 헌법을 중시시켜 버렸죠. 예. 자, 헌법을 중지시켰고
이거 자기가 이제 입법권을 다 행사하고요. 그다음 의사당의 국기개항대회에서는 공화국 국기 대신 바이메다 그 국기 대신에 나치스의 하케크로이츠가 걸렸죠. 그리고 바이에르 공화국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수권법을 통해서 자기가 입법권을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 법률들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이에르 헌법을 사문화시키고요. 국기조차도 이제 바꿔버린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권법이 이제 통과된 후 히틀러는 독재를 이제 작업을 나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입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지방장관을 중앙에 임명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고, 원래 이 독일 같은 경우 연방정부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연방 어떤 권한이 컸어요. 근데 이런 것들 없애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삼인당을 불법화시키고요. 공산당은 앞에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이제 해갖고 불법시켰고, 삼인당도 없애버렸죠. 그래서 카톨릭 중앙당 활동도 금지시켰어. 그래서 우익정당도 해산을 했죠. 우익정당은 중도 우파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1933년 7월에 나치스만이 독일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선거에서 반대파 입법부자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6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 비나치스 의원은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제한군인은 나치당에 흡수되고요. 공로에 대한 보상이 적어 불만이 품게 된 SA들 앞에서 이제 그 SS와 SS가 있었는데 이때 대규모 수정화가 돼요. 그래서 SA가 SS의 통과 그 뭐야 그 흡수 통합되죠. 이때 수청 사건을 피해 수청이라고 해요. 피해 수청. 그래서 SA 지도부들, 이 핵심 분자들을 가감하게 자기 세력인데 불구하고 쳐내기 시작한 거야. 대신에 SS가 그 역할을 맡게 되죠. 자, 이제 독일 내에서 이제 나치당 내부에서 또 히틀러 반대 세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34년 8월에 87세 신덴베르크가 사망하자 그 권한까지 접수한 대통령 권한까지 접수한 히틀러는 총독이라는 벌써 명실상부한 독일 유일한 독재자가 되었다. 이게 총독이죠, 총독. 제가 이거 통적이라 했나? 네, 총독. 그래서 그 총독이 됐죠. 자, 독일의 나치즘부터 해갖고 이탈리아의 이제 파시즘을 비교한 게 나왔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독일의 나치즘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전제주의 독재 체제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어요. 파시즘에 비해서 독재성이 더 강하고 나치즘이 인종주의에 입각한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 같은 강신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나치즘 안에는 인종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 나치즘 안에 파시즘 안에는 파시즘 안에는 인종주의가 없어. 이탈리아 파시즘 안에는. 이게 왜 안 적혀져? 꼬박 불러냈네요. 이탈리아 파시즘에는 인종주의가 없고 근데 반해서 나치즘은 인종주의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요건 서양사 강좌에도 나와요. 제가 이제 뒤에 좀 읽을 텐데 여기에도 나오고요. 자, 히틀러는 빈 시절부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정권을 잡은 직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모든 직장과 공직에 추방을 했고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누른베르크 법을 통과시키죠. 예. 이 누른베르크 법은 그 누른베르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치의 정당대회가 열렸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통과된 법이 보통 통칭해서 누른베르크 법이라고 한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뒤에 좀 읽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요 내용이 나오죠. 요거 내용인데 요거 내용보다는 약간 제가 요 부분은 뭐랄까 기초하고 서강자 내용을 읽고 좀 할게요. 이게 내용이 좀 부실해. 기출과 서강자 내용을 읽고 요걸 읽을게요. 거기에 서강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갖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서강자 그 기출 먼저 읽고 서강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걸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를 안 알려드릴 것 같은데 예. 자, 세 번째 인증번호는 65번이에요. 65번. 네, 세 번째 인증 65번입니다.
자, 먼저 이제 기출부터 보죠. 기출부터. 기출을 보는데 기출을 잠깐만 이게 어디 갔어? 다운받은 게 여기 있네요. 기출 내용을 보는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740페이지 펴보세요. 740페이지. 자, 기출 740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출 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부터. 수대 유대인 정책을 제가 정리를 했어. 서강자나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갖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서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서강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히틀러의 유대 정책은 대략적으로 차별, 추방,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학살 이런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살한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차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살했다. 그래서 차별 정책이 뭐냐면 앞에 얘기한 뉴른베르크 법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 추방하거나 아니 마다가스카르로 계획을 이제 이주시키는 목적을 했죠. 게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개토나 강제 수용소 건립하고. 근데 2단계하고 3단계는 동시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거의 비슷한 동시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학살이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추방하고 집중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학살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독가스를 이제 해갖고 그래서 수용소에서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독가스 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죽이는 방식. 이게 이제 가성비가 제일 높다 해갖고 이제 죽이는데 처음에는 불려놔서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총을 막 쏴대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일단 총알까지 아깝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독가스로 이제 수용소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또. 자,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유대인 밖에는 누른베르크 법을 통한 독일인과 유대인과 차별 정책이 나타났다. 자, 이 누른베르크는 독일 바이에르 주의 제2대 도시로서 신성 로마 제국 때 한때 제국 위회가 열렸고 그리고 나치 정당대회가 열렸던 거야. 되게 상징성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도 열렸던 도시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나치의 정당대회 열렸던 그 근거지에서 전범 재판을 해야지 그 나치의 어떤 제약상 같은 거나 죄를 나치 전범의 어떤 죄를 뭐냐면 응징할 수 있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기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여기서 열렸던 거죠. 자, 이 도시에서 1935년에 나치 정당대회에서 발표한 법이기 때문에 누른베르크 법이에요. 근데 이게 한 개 법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되게 두세 개 법으로 구성됐어요. 그게 이제 크게 나는 게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률. 이게 첫 번째 법이고요. 법이 두 번째 국가시민법, 제국국조법이에요. 두 개의 반유대주의법의 총칭이었다. 그래서 법에는 유대인의 정의를 조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그게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부모는 자기 할아버지 때죠. 할아버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어머니, 친할머니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핏줄의 25%만 가지고 있어도 4분의 1만 가지고 유대인이야. 이거는 종전의 유대인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해진 거예요. 종전의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교만 믿으면 유대인. 잘해봤자 뭐 예전에 유대인 안 믿어도 자기 아버지 때 정도는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유대인을 안 믿어도 그리고 그 위에 선조들 유대인을 안 믿어도 그 자기 선조 중에 25% 조부 때까지 25% 피줄만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보다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혈통을 집어넣은 거야. 혈통. 혈통. 종전엔 종교를 강조했는데 여기다 혈통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지는 모르고 있다가 그냥 호적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다.
뭐 그러면 유대인이 된 거죠. 자기 아무리 독일 피를 75% 가지고 있어도. 예. 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법에 정한 유대인들의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결혼과 성생활도 통제했다. 네,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혼인과 혼외 정사를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에는 결혼을 무효화시켰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경우에도 이혼시켰어. 강제 노동에 처해졌고, 그다음 공무 단위권 박탈, 교육기관, 은행, 법원 등을 다닐 수 있는 근무를 금지했고, 또 유대인들의 저술활동이나 연극상영, 음악 개최 등을 금지시켰다. 자, 그 유대인들이 밖에 나갈 때는 다비드 항세법을 이제 차도했어요. 그래서 이걸 박은 왕장을 차야만 됐고요. 그 유대인들은 45세 이하의 독일인 여성 가사 노동자들 고용한 걸 금지시켰고 왜 45세도 이렇게 규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맞을 수 있다 그거죠. 예, 더러운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유대인의 독일 국기 사용을 금지했다. 자, 이 법은 훗날 홀로코스트라는 그 불리는 유대인 학살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938년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교회, 상점, 주택에 대한 방화, 약탈을 야기한 수정의 밤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대규모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SS를 동원해 갖고 그 수정의 밤 때, 이게 왜냐면 수정의 밤이면 유리창을 막 깨고 하니까 거기에 달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의 밤이라고 해요. 자, 하여튼 그래도 이 누른베르크법과 이 수정의 밤 사건은 히틀러의 유대인 전면의 시발점이 됐다. 나치 정부는 유대인 차별과 함께 유대인 재산 약탈과 국외 이주를 추진하는 등 추방 정책을 전개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일체 작용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라 아리아되지 않은 모든 유대인 기업들 매각을 폐업했는데 이때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기업이나 상점을 독일한테 넘기는 거야.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 기업들은 다 매각된 폐업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일단은 유대인들 망명을 허용해 줬어요. 돈 많은 유대인들. 다만 돈은 그대로 독일에 가지고 있어야 돼. 놔두고 가야 돼.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나라로 떠났고, 거기에 이제 나치가 끝까지 남았던 독일에 남았던 이제 유대인들은 돈이 없는 유대인들. 유대인이라 다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하여튼 그때 독일을 거주한 유대인들 떠나야 됐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부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죠.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몸 빼오고 돈이 없는 그 유대인들만 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단계가 이제 추방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정책이 2단계 정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2단계 정책이 추방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2차 세계를 시작하니까 시트는 유대인의 집중 정책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이제 폴란드 점령 지역에 안에 바르샤바 그 위에 유대인 임시군 게토를 만들죠. 게토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 강제 집단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고요. 그러니까 게토주에는 당장과 철조망을 설치해서 게토의 출입을 통제했죠. 그래서 게토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가 속출했고요. 그래서 게토는 홀로코스트가 시작된 뒤에는 그 학살 대기소의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폴란드에 있는 게토가 이제 원래 게토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거든요. 네. 중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좀 약간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왜냐면 여기 문화적으로나 이제 밖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때는 그냥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아예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 폴란드 게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개겨보는 거죠. 국가 진압당했지만 그 영화도 소재로 해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영화 소재하는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토는 홀로코스트에 시작된 뒤에는 학살 대기수의 역할을 했고 게토의 이제 사례에서 본 것 같이 집중 정책은 유대인 박해가 차별과 약탈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제 마지막 단계 전멸 이제 형상을 떠가죠. 전멸. 학살인데 처음부터 이제 학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앞에 이제 얘네들 이제 이주시키려고 했죠. 마다카스타 계획이었고 그 가운데 비시 정부가 이제 있죠.
비정부가 이제 프랑스 비정부가 이제 그 있는데 이 정부가 이제 독일의 이제 앞잡이 정부 아니에요? 그 비정부가 이제 그 강단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본토보다 더 컸어. 그때 이제 프랑스 비정부의 아다카스타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집중 이주시키자. 아, 근데 해상권이 그 당시 영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집중을 못했어요. 유대인들 포기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학살 단계에 넘어가요. 예, 마지막 단계. 음. 학살 단계인데 1941년에 독소전 때 유대인 학살의 서막을 열었다. 소련 침공 과정에서 나치 친위대 보안국가 게슈타포 등이 구성된 친위 특공대들이 현지 경찰과 민병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우크라이나 할리차나 사단 있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탈린을 별로 안 좋아했어. 러시아나 그런 사람들을. 왜냐면 많이 굶어 죽였거든. 집단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그 당시 많이 협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독일군 안에 우크라이나 친위 부대가 있었어요. 이게 할리차는 사단이야.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요. 하여튼 그 민병대 독일의 정규군에 도움받아 50만 이상의 그 유대인들 학살했어요. 학살 방식은 유대인들 한적한 곳에 끌고 가 구덩이를 파고 총살시키는 방식이야.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가스 학살했는데 총살은 좀 약간 문제가 많았어. 왜냐면 이제 사람들 눈도 있고 또 이게 파묻혀다 그 땅을 파고 이렇게 시체를 내갖고 이렇게 파묻혀도 흙을 덮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시체에서 나온 기름들이 막 새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위생상에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효과적으로 좀 하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 바제네이를 개최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를린 교회에 있던 바제네인데 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기출 예문에 나왔고 또 지문에 나왔죠. 그래서 나치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총살 독가스 막 논쟁하다 독가스 학살이 좀 낫다 해갖고 그래서 바제네우 이후에 했던 강제노동 수용소나 그다음 포로 수용소 쓰였던 아우슈피츠 등 여러 이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을 설치하고 전멸 수용소를 겸하게 됐죠. 그래서 나치 점령지에서 유대인들은 철도로 이송하여 이때 철도로 이송할 때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이제 죽은 아이만이죠. 아이만 이거 나중에 죽은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철도 이송을 하여 각지의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스차를 이용했다가 가스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끝난 후에 그 당시 이제 동맹국 전범 처리를 설치한 것이 이제 그 독일에서는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와 동경재판 전범재판소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의 이제 주도를 해 전쟁 범죄자 조직을 심판했는데 자, 그 앞에서 누른베르크 열린 이유가 여기가 그 나치의 어떤 정당대회가 열었던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이제 얘네들 처벌한다. 너네들 발상 근거를 재서 처벌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전쟁 벽구나 관례들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예문에 나와 있는 예문에 앞에 이제 그 기출 예문을 얘기한 거야. 평화에 관한 죄,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죄 이런 죄 거를 도입했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평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침략 전쟁 동안 평화에 관한 죄와 그다음 인도에 관한 반인류 범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거야. 그 인도에 관한 죄가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주로 나치의 인종 청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뭐냐면 처벌하기 위한 거죠. 제노사이드 관련된 법을 처벌하기 위한 거죠. 자,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된 공소시효도 정리해 놨다. 자, 이들 법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 학살에 관련된 전범들이 처벌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대규모 유대인 학살 또는 이런 유대인 학살 같은 이제 대규모 학살들을 제노사이드라고 해요. 제노사이드는 대표적인 게 홀로코스트고, 그 다음에 앞에 예전에 한번 정당 시간 때 얘기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투르크인들에게 학살당한 거 있죠. 예, 이것도 제노사이드
속하죠. 자, 하여튼 이런 규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산이 독일의 수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홀로코스트 범죄를 그 자체를 규명하지 않고 나치 침략전쟁 이단으로 부수적으로 다뤘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자, 전범 재판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독자적 국내법으로 나치당에 가담한 자는 재판하고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건 되게 철저해요. 예. 그래서 나치를 이제 포방하는 정당들은 만들지 못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또 나치를 찬양하는 교과서 만들었다? 그럼 가처분 신청해갖고 아예 금지시켜버려. 근데 독일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를 하죠. 이 학살에 대해서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아돌프 아이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하는데, 자, 그 나치 보안국 관리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 사람은 이제 안슬레츠 도망갔어.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도망가서 이름도 가명으로 사용했죠. 이름 바뀌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 데이트를 하는 중에 그 당시 이제 그 여자친구인지 하여튼 그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그 아버지가 예전에 유대인들 많이 죽였다.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여 다닌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이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첩보기관 모사드가 있어요. 모사드하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추적 끝에 이 아이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그 독일로 데리고 왔죠. 그 과정에 아르헨티나하고는 좀 약간 충돌도 있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예루살렘 법정에 앉힌 거야, 이 사람을. 그래서 아돌프 아이만 1961년에 예루살렘에 열린 재판을 했던 법정 발언의 내용 일부다. 그래서 요거는 법정 발언 내용 일부는 그 기출문제 찾아서 각자 보세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거다. 오히려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줬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이는 홀로코스트 전부모 최종 해결의 실무 책임이었다. 그는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 정책 회의도 참여했다. 바제네이도 참여했고요. 그 지하에 각지했던 유대인들 열차로 태워져 폴란드 수용소 이동하여 학살을 당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에 체포되었지만 포로 수용소 탈출해서 아르헨티나 도피하였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리카르도 클레몬트라는 가명으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첩보기관이었던 그 모사드에게 이제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끌려와 공개 재판을 교수형을 처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이제 보고 있는 아이만의 어떤 법적 발언을 보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한 걸 보고, 그때 독일 출생이었던 유대인 철학자, 정치가였던 철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르트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아이만을 강제로 표현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반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행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아이만은 가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이웃사촌이었고, 인간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 대량 학살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에서 이제 명령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어떤 목적의 반성 없이, 자기가 주어진 목적의 반성 없이 행할 경우에는 그 사회 전체 악의 모습을 띌 수 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좀 약간 새겨볼 만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뭐 시키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시키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바쁘면 아무리 이게 우리가 조직원으로서 거기서 열심히 학교 일을 했다 해도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것은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운을 이제 그러니까 시사를 줄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아르트는 아이만이 사형을 받는 걸 필연적인 결과를 말했지만, 단 한편 아이만 역시 어떤 면에서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에 불과했음을 모른다는 그
하나에 불과했음을 했다는 점을 모른다는 의문점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유대인이었고 그 나치의 피해를 받아 미국에 망명한 인문에도 불구하고 이 아렌트의 이런 주장은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을 통해 아렌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 새겨볼 만한 여지가 있다. 조직 내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임무를 맞게 충실하게 훌륭한 직원이 되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 개념을 통해서 조직이가 일의 방향성을 성찰하지 않은 채 일의 한목적성만 강조하는 근대성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교육학이나 뭐 그런 데서는 교육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좀 해주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살펴봤고요. 근데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목이 좀 아프거든요. 예, 계속 떠들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 뒷부분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